오늘 우리는 스탈린그라드로 갑니다. 독일군에 밀리던 소련군이 드디어 역전승을 거두면서 동시에 동부전선 분위기도 대반전이 되죠. 주드로가 나왔던 영화 에너미 앳 더 게이트에서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접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찾아낸 게 있는데, 현장에 있었던 한 병사의 일기장을 찾았어요. 그 일기장에 써있는 구절구절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생애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그 일기장의 내용을 중간중간에 소개시켜드리면서 스탈린그라드 전체의 시스템적인 움직임, 그것과 동시에 그 현장의 참혹함, 생생함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핵심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소련군의 포위 섬멸전, 그리고 독일군의 포위 상황화 탈출 작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미지를 그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투 사례를 공부할 때 어디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찾아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왜 독일군이, 잘 나가던 독일군이 어쩌다가 스탈린그라드에서 역으로 포위가 됐느냐, 작전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4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소련을 침공한 독일군이 1941년 12월에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추운 겨울을 맞이하죠. 몇 도였을 것 같아요? 기록에 의하면 영하 42도래요. 대한민국 역대 최저 기온이 경기도 양평에서 1981년에 영하 32.6도까지 내려갔대요. 철원은 2001년도에 영하 29.2도까지 떨어진 것이 최저 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하 42도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추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베리아 동장군이라고 하는 거죠. 독일군은 최초 공격의 템포를 잃고 이 추위에 벌벌 떨면서 열악한 보급으로 인해서 쫄쫄 굶으면서 공격을 했던 거예요. 사기가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리고 때마침 소련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독일군이 이곳저곳에서 패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의 모스크바를 눈앞에 두고 후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나서 1942년이 되고 봄이 되었을 때 독일군이 심기일전을 해서 다시 총공세로 전환을 하려고 하죠. 독일군 지휘부는 이때 결정적인 목표인 모스크바에 모든 전력을 집중하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여기서 또 사고를 쳐요. 모스크바의 공세를 집중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전력을 분산을 해서 예비대까지 몰아줘가지고 야, 남쪽의 우크라이나 쪽으로 공격을 하자, 이렇게 지침을 하달을 합니다. 이것을 1942년 하계 공세라고도 하고 청색 작전이라고 하며, 사후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카프카스 전역이라고 하죠. 히틀러가 그러면 왜 이것을 공격하려고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유는 많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1942년 하계 공세의 공격 방향을 히틀러가 정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문제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략적으로, 작전적으로 히틀러가 독일 그 장군들보다 전문가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히틀러가 전략 지침을 내려서 장군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모스크바로 안 가고 남부 우크라이나 쪽으로 공격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의 시발점인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표면적으로는 독일군은 우크라이나 남부의 곡창지대, 카프카스 유전지대를 독일군이 점령함으로써 이곳을 물자 보급기지로 삼고 동시에 소련군의 작전 지속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독일군 작전의 목표다,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멀쩡한 남부 집단군을 둘로 나누죠. 그래서 A 집단군 폰 클라이스트 장군이 지휘를 하고, B 집단군 폰 바익스 장군이 지휘를 해서 하나는 카프카스 쪽으로, 하나는 스탈린그라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이 스탈린그라드로 가는 독일 부대에 전력을 추가 할당하죠. 그리고 공격 개시 일자를 1942년 7월 정도로 대충 정해놓고 독일군이 공세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먼저 선빵을 날린 것이 소련군입니다. 1942년 5월에 소련군이 스탈린그라드 전선군 방어하던 부대의 일부를 빼내서 편성을 해서 75만 명으로 5월 공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일단 독일군은 공격하려고 했는데 소련군이 먼저 선빵을 날리니까 기동방어라는 것을 하는데, 기동방어라는 것은 좀 더 공격 쪽에 밸런스를 맞춘 것이죠. 이 독일군의 기동방어에 정말 소련군이 크게 당합니다. 소련군 전사상자가 무려 27만 명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소련군이 5월 공세를 완전히 말아먹고 볼가강 서안 쪽으로 이동을 해서 방어태세를 갖추죠. 그리고 이제 부대를 재조직합니다. 부대를 재조직을 해서 62군을 편성을 하고, 부족한 병력은 64군 쪽으로부터 보충을 받아가지고 형성된 부대가 스탈린그라드 방어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독일군은 거의 축제 분위기였어요. 이 축제 분위기가 어땠느냐, 이것을 살펴보려면 병사들이 쓴 일기를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윌리엄 호프만이라는 병사가 쓴 일기가 굉장히 유명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1942년 7월 29일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중대장님 왈,
소련 군대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한다. 더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볼가강과 스탈린그라드 점령 어렵지 않아. 총통께서는 적의 약점을 다 알고 계셔. 곧 승리. 이렇게 일기장에 써놨어요. 축제 분위기죠. 그리고 8월 2일에 또 일기를 쓰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와, 정말 소련 땅은 어쩜 이렇게 넓을까? 또 이렇게 풍요롭다. 너무나 풍요롭구나. 총통께서는 이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내실 거라고 나는 믿어. 승리를 곧 할 것처럼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열정적인 승리의 확신, 축제 같은 분위기가 일주일 만에 완전히 바뀝니다. 이 일기장이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요. 제일 먼저 독일군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겨줬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카츄샤입니다. 소련군 다련장포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근데 우리 중에 카츄샤에 맞아본 분 계세요? 없죠. 바로 옆에 그 카츄샤 포탄이 떨어진 거를 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호프만은 바로 이걸 현장에서 느꼈다니까요. 8월 12일 어제 소련군 카츄샤와 전차가 공격을 해와서 연대의 진격이 멈췄다. 볼가강이 저 눈앞에 보이는데 불과 화염으로 인해서 우리는 건너가지 못하고 있다. 아침부터 카츄샤가 떨어져서 1개 중대에 27명이 한꺼번에 죽고 5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건 전멸이죠. 카츄샤가 한 번 떨어지면 중대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 카츄샤가 한두 대냐고. 그러니까 이 카츄샤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독일군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독일군이라고 뭐 가만히 있습니까? 스탈린그라드를 정말 빨리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군, 포병 화력을 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스탈린그라드 시내 일대가 정말 불타고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군의 공격이 성공해서 스탈린그라드에 독일 제16기갑사단이 먼저 진입을 해요. 독일 제16기갑사단의 공격 개시일이 1942년 8월 20일인데 이게 우리가 스탈린그라드 전투다 하면 전투의 개시일을 8월 21일로 보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굉장히 영화에서 많이 써먹는 유명한 일화들이 나오죠. 첫 번째, 소련 자원여군들. 전선 후방에서 원래는 대공포를 운영하는 말하자면 특수 집단인데 이들이 전면에 나서서 대공포를 가지고 독일 기갑사단의 전차들을 막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다른 에피소드도 있죠. 이거 유명합니다. 시제품 T-34를 공장 노동자들이 몰고 나가서 독일군과 싸웠다. 이것이 거짓은 아니에요. 스탈린그라드에 있었던 T-34 공장 그리고 노동자들, 이것이 하나의 클리셰가 돼서 영화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물론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하지만 전체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핵심은 시가전이었어요. 독일군이 그래서 이 시가전을 경험을 하고 이건 뭐야 하고 전열을 정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련 제64군 방어지역, 소련 제62군 방어지역을 독일의 제4기갑군과 독일 제6군이 나눠서 공격을 하는데 이번에는 심기일전하고 체계적으로 들어가니까 뚫리죠. 그런데 이 돌파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야지, 평원, 산에서 벌리는 그 돌파구랑은 달라요. 돌파구가 제 역할을 못해요. 왜냐하면 시가전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선형 공방과 달리 점단위, 격자 단위로 교전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상호 연결이나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는 쪽으로서는 돌파를 통한 기세 유지가 어려워요. 또 복잡한 도심의 구조상 방어하는 사람을 완전히 소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어선이 붕괴되긴 했지만 돌파구도 동시에 쓸모 없어지고 이것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전형적인 도시지역 작전이 이 스탈린그라드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이 실제 시가전 안에 있었던 장병들이 어떻게 느꼈는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호프만이 9월달 일기에 써놔요. 9월 26일 호프만의 일기. 당신은 러시아인들을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나 있다. 그들은 집과 창고 등등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서든 우리를 향해 총을 쏜다. 바바리안들은 이게 이제 러시아인들 얘기하는 거죠. 바바리안들은 깽단의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어.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죠. 그런데 지금 소련군도 시가전을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러나서 전선을 다시 정비를 하고 방어를 하고 싶죠. 하지만 소련군이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방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당시에 직결 처분을 했어요. 스탈린이 직접 지시를 내려서 너희들 거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직결 처분을 할 것이고 너희들 가족들 있잖아. 가족들 경제권 다 박탈한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스탈린그라드에서 시가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호프만이 또 씁니다. 9월 26일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절망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 러시아인들이 더 이상 항복을 하지 않는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서 움직일 수 없을 때만 포로가 된다. 러시아인들은 상처 입어 절망하고 있는 야수처럼 공격한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승패 요인에서 이 호프만의 일기가 가장 현실적인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항복을 안 해. 야수처럼 싸우는 거예요. 상처를 입어서 절망적인 상태지만 포기하지 않는 야수. 이 야수의 끈질긴 생명력, 거친 러시아의 야성 앞에서 독일군의 체계적인 공격이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지독한 소모전 양상으로 전투가 변모하자 불리한 것은 누구겠습니까? 독일군이 지금 자기 나와바리가 아니잖아요. 소련이 그야말로 이때부터 그 끈질긴 생명력으로 악다군이 악과깡으로 밀어붙입니다. 독일군도 그러나 스탈린그라드를 포기할 수 없어요. 총통은 매일처럼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독일군은 이 스탈린그라드를 일단 차지를 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를 90% 이상을 장악하긴 해요. 그러나 시가전은 100%를 장악해야 끝납니다. 90%를 장악했다고 해도 그 10%가 남아서 뭔 짓을 벌일지 몰라요. 계속해서 소련군이 이 스탈린그라드 내에서 포기하지 않고 독일군에게 찔끔찔끔 피해를 입히고 있고 그것이 적층이 돼서 독일군의 군기 사기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독일군이 그래서 1942년 10월에 태세를 정비를 해서 볼가강을 건너기 위한 공격을 해요.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끝내기 위해서 총공세를 하는데 1942년 10월에 독일군에게 다시 한번 충격을 주는 게 뭐냐면 미군 무기입니다. 미군의 무기와 장비는 1943년부터 소련군에 그야말로 쏟아지기 시작하지만 실제 전투에 기묘한 무기들은 1942년 10월부터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걸 또 우리 호프만 병사가 보고 일기에 너무나 잘 써요. 러시아인들이 톰슨 기관 단총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세상에 저걸 어디서 났단 말인가? 러시아인들이 깽단이 쓰는 그 미국의 톰슨 기관 단총을 들고 달겨대기 시작하니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10월 22일 일기에 뭐라고 쓰냐면 더 이상 공격이 먹히지 않는다. 부대의 피해가 크다. 3달 전만 해도 우리가 승리의 즐거움 대신 이 고문과 희생을 견뎌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병사들은 스탈린그라드를 거대한 무덤이라고 부르고 있다. 가벼운 부상을 입은 자들은 행운이다. 그러면 집에 갈 수 있을 테니. 1942년 10월은 우리가 작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공세 종말점에 독일군이 도달했다. 공격하던 부대의 전투력이 저하돼서 더 이상 공세적을 할 수 없는 지점이 공세 종말점이죠. 그러면 공세 종말점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공세 이전의 기회가 되죠. 너의 위기는 나의 기회? 이게 된 거예요. 이때 호프만이 또 일기를 기가 막히게 써줍니다. 10월 27일 볼가강을 앞에 두고 소련군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인들은 인간이 아니문이다. 그들은 강철과 같은 존재이문이다. 피곤해하지도 않고 겁도 없이 총알에 달려든다. 우리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 소련군의 포격 때문에 머리를 들 수가 없다. 자,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공세 이전의 기회가 소련군에 왔다. 그래서 1942년 11월에 소련군이 뭐합니까? 천왕성 작전, 대공세로 전환을 하죠. 이때 이제 총사령관이 누굽니까? 주코프 장군, 그리고 총참모 장군, 마실레스키. 이들이 이제 대규모 공격 작전을 입안을 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 천왕성 작전, 소련군의 총공세의 핵심은 무엇이냐? 독일군이 차지한 스탈린그라드, 지금 90% 차지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일대 지역의 약한 틈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몰아내는 게 아니고 중심 깊게 돌파구를 내서 독일군이 돌파구가 뚫린 쪽으로 부대를 집중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쪽에서 부대를 탁 집어넣어갖고 상대적으로 약해지니까. 그래서 양익 포위를 하고 절단을 하고 부대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예요. 이거를 90만으로 이렇게 했다고요. 이거는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1942년 11월 19일의 일입니다. 이때 또 호프만이 일기를 또 써줘요. 이렇게 소련군이 전 정면에서 공세로 전환했다. 처절한 교전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약간 돌았나 봐. 이렇게 써요. 자, 그래, 저기 볼가강이 있다. 승리와 집으로의 조기 복귀가 눈앞이다. 가족이 기다린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써요. 우리는 분명히 가족을 보게 될 거야. 좀 이상하죠? 근데 그 다음 줄이 핵심이에요. 다음 생에서 말이야. 완전히 이젠 포기한 거야.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거예요. 완전히 이젠 정신이 없어. 그리하여 1942년 11월 23일 소련군이 아주 위대한 작전을 성공시킵니다. 독일군 제6군의 25만 병력을 완전히 포위해버려요. 이 포위가 보통 포위가 아닙니다. 동쪽 측면이 거대한 이 볼가강으로 꽉 막힌 배수진을 친 상황 하에서 포위를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 독일군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역시 호프만입니다. 호프만이 일기를 이때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딱 한 줄 써 있어요. 11월 29일 포위되었다. 히틀러는 소련군이 배치되지 않은 동쪽 측면으로부터 독일군 기갑부대를 증원을 해서 포위를 풀어내려고 했는데 결국에 관뒀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대는 완전히 버림받은 부대나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식량 탄약 보급이 끊긴 지는 이미 오래예요. 이때부터 독일군은 뭐랑 싸워야 되냐? 소련군하고 싸우는 것도 힘든데 절망과도 싸워야 되고 영하 42도하고도 싸워야 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배고픔하고도 싸워야 돼요. 12월부터는 진짜 절망이죠. 호프만의 일기에도 절망적인 내용만이 써 있는데 주로 내용이 배고픈 얘기, 먹을 거 얘기밖에 안 써요. 이때부터는.
여러분 이 식욕이라는 거, 굶주림의 고통이라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루 종일 먹을 거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호프만도 일기에 그렇게 써요. 12월 26일 일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말을 다 먹었다. 난 이제 고양이를 먹어보려고 한다. 동료들이 그것도 먹을 만하다고 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동료 병사들은 시체가 되었거나 미치광이가 되었다. 보이는 모든 것을 입에 넣으려고 한다. 러시아인들이 포를 쏘면 폭발이 일어난 쪽으로 걸어가려고 한다. 죽으려고. 도망치거나 숨는 자는 없다. 전쟁이여 저주 있으라. 그러고 전사한 것 같아요. 이 일기장이 발견된 게 전장에서 발견되거든요. 43년 1월 이후로 일기가 없습니다. 해를 넘겼죠. 1943년 1월이 될 때까지 독일군은 포위를 풀지를 못해요. 소련은 계속 포위를 유지한 가운데 독일군을 밀어붙여서 완전히 그냥 수장시키거나 다 죽여버리려고 하죠. 그리고 1943년 1월 16일에 이제 소련군이 완전히 독일군을 끝장내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치죠. 독일군이 이제는 남은 거 뭐 있습니까? 항복밖에 없죠. 원래는 참다 못해서 1월 22일에 독일 제6군사령관이 파울루스잖아요. 이 파울루스가 히틀러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좀 항복 좀 하게 해주쇼. 근데 히틀러가 거부를 하고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파울루스한테 원수 계급장을 줘요. 원수부터는 뭐예요? 정치적 인물이잖아요. 원수는 항복을 할 수가 없어요. 통수권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후세에 뭐라고 해석하냐면 히틀러가 자살하라고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모두 싹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943년 2월 3일에 스탈린그라드에 들어갔던 독일군들이 공식적으로 항복을 합니다. 이때 남은 독일군 포로가 9만 1,000명밖에 안 돼요. 다 어디 갔어? 막 100만, 200만 다 어디 갔어?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만 전사상자가 총 200만 명이에요. 굉장히 참혹하고 처절한 전투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우리가 독소전쟁이나 태평양전쟁을 좋아하고 그 내용에 굉장히 흥미로워합니다. 스케일이 일단 크니까. 그것이 왜 독소전쟁하고 태평양전쟁에서만 가능했을까요? 다른 데서 안 그렇고. 독일, 소련, 일본이 전체주의 국가고 독재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는 승리를 위해서 도시, 문화재, 인간의 생명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아요. 승리만을 위해서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소전이나 태평양 전쟁을 읽을 때 거기에서 느끼는 흥분, 거기에서 느끼는 흥미로움, 이것을 상당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얻을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교훈이지, 와 거기서 막 들어갔고 중심 돌파해갖고 100만 명이 죽고 200만 명의 전사상 난 이 태도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간단히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교훈, 추위 앞에 장사 없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1등 공신은 러시아의 겨울입니다. 독일군의 전투력이 이 추위 때문에 반 이하로 떨어졌을 거예요. 야, 그건 소련군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앉아서 방어하는 쪽과 움직이면서 공격하는 쪽은 그 차원이 다르죠. 두 번째,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10월부터 독일군의 기동 속도가 급격히 둔화된 것은 소련군이 적절히 템포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시가전을 잘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있지만 어쨌든 병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핵심은 못 먹어서 배고파서 못 움직인 겁니다. 단식 해보신 분들, 다이어트 심하게 해보신 분들, 분들 얘기하는데 제 얘기입니다만 알잖아요. 배고프면 손가락 움직일 힘도 없다고 하잖아요. 먹는 거 앞에선 장사 없다. 세 번째, 우리 왔다리 갔다리 좀 하지 말자. 이건 이제 리더들이 명심해야 될 얘기입니다. 애초에 1941년 6월 22일 독일군이 소련을 공격했을 때 군 지휘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스크바로 갑시다. 근데 이걸 누가 바꿔버렸어요? 히틀러가 이거를 레닌그라드로 갔다가 우크라이나로 갔다가 300, 400, 500 몇 킬로미터야? 그 작전 다 거기서 망친 거예요. 거기서 독일군의 그 선택과 집중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린 거라고요. 여기에서 사실은 이미 히틀러가 입방정 떨 때부터 소련군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다. 여러분, 오늘은 쿠르스크 전투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독소 전쟁에서 쿠르스크 전투가 다른 전투들에 비해서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다 더 결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전투가 많기 때문입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나 레닌그라드 전투가 더 이 빵이 커요. 호쾌하고 이해하기 쉽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쿠르스크 전투보다 더 규모가 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피상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보면 들어간 소련군 전력이 야전군 14개, 기갑군 1개예요. 그런데 쿠르스크 전투는 야전군이 22개가 들어갔고 기갑군이 5개가 들어갔어요. 투입된 병력 규모만 봐도 스탈린그라드와 쌍벽을 이루는 대규모 전투였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1990년대 매직 존슨이었다. 쿠르스크 전투는 2000년대의 마이클 조던 격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마 느낌 오는 분들은 바로 올 겁니다.
작전의 배경부터 살펴보죠.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1942년 8월 21일에 시작해서 1943년 2월 2일에 끝났죠. 전세는 되돌릴 수 없이 역전됐습니다. 누구에게 유리하게? 소련에게 이제 유리하게. 독일군에게는 이제 퇴각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만약에 희망이 있다면 퇴각하는 과정에서 소련군에게 최대한 많은 피해를 강요를 해서 서유럽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소련의 이 붉은 군대가 한동안 재기할 수 없도록 되갚아 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독일의 만슈타인 장군도 그 회고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련군도 큰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 소련이 교착 상태를 인정하도록 소련군을 더 몰아붙여야겠다.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자신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뒤에 뭐라고 썼냐면 이것은 나의 절망적인 희망이다. 이 시점에서 이미 만슈타인 장군도 안 된다. 이제 우리가 뒤집을 수 없겠구나. 직감적으로 예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독일군에게 다행인 것 하나는 겨울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1943년 봄이 됐죠. 스탈린그라드로부터 독일을 격퇴한 소련 주공부대가 지금 기동로를 따라서 독일군을 추격을 하고 있죠. 이때 소련군이 도로가 굉장히 잘 발달하고 전략적 요충지인 곳 두 군데가 있는데 키예프, 민스크예요. 여기로 이어지는 쿠르스크 방면으로 깊숙이 돌파를 실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독일군은 어떻게 하겠어요? 쿠르스크에 돌파구가 뚫렸으니까 이 돌파구 확장이 되지 않도록 전력을 여기다 다 투입을 하겠죠. 쿠르스크 일대에 정말 밀도 높은 교전이 이제 벌어지기 직전인 거예요. 이때 독일군은 뭐 하고 있었냐면 쿠르스크 돌파구 내에 들어온 소련군을 경멸하고 다시 공세로 전환해서 유리한 국면으로 이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 독일군의 공세적인 작전을 실시하라고 총통의 전략 지침이 내려간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후퇴하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근데 총통의 명령이 내려갔어. 지금 그리고 이 총통 히틀러는 거의 미친 자야. 그러니까 꼼짝없이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독일군의 만슈타인 장군이 중부 집단군의 일부를 빼내가지고 쿠르스크 쪽에 증원하는 방책을 제시를 해요. 물론 여러 장군들은 그거 언발의 오줌 누기다. 그거 해서 뭐하냐. 총통이 하라는 대로 다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중과부적으로 히틀러와 만슈타인 장군이 원하는 방안대로 제4기갑군을 주력으로 하는 총 16개 사단을 투입을 하기로 하고 이때 남부 집단군뿐만이 아니라 중부 집단군에 있는 제9군도 가져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련군을 틀어막고 기회가 되면 얘들이 공격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간 것이죠. 이때의 양측의 전력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독일군이 사단 50개를 모아놓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동부조선 전체에 병력이 311만 명이 있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90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차와 자주포는 전체적으로 3,200대를 갖고 있었는데 전차 1,855대, 자주포 533문, 항공기는 동부전선 전체에서 3,000기가 가용했는데 이 중에 2,000기를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부전선 전체의 전력 중에서 반 정도를 여기다 갖다 쏟아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를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떤 기록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독일군이 이 쿠르스크 전투에 전차 및 자주포 3만 대를 갖다 넣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일단 말이 안 돼요. 제2차 세계대전기에 독일이 처음 공격할 때 갖다 부은 전차의 수가 처음에 2,600대예요. 41년이 됐을 때는 약 6,000대가 좀 넘어요. 그런데 무슨 43년에 갑자기 동부전선에 3만 대가 집결합니까? 저번에 러시아에서 성체 지을 때 들어간 인원들이 7만 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7만 명이 동시에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총 투입된 숫자. 그러니까는 쿠르스크 전투에서 3만 대가 들어간 건 뭐냐면 총 3만 대가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갔다가 야 우리 빠질게 다음 들어가고 그걸 다 중첩해서 카운트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면 3만 대가 들어갔어. 이거 최고다. 따봉이다.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독일군 숫자도 얘기했으니까 이왕 나온 김에 소련군 숫자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상대방인 소련군은 어땠느냐. 일대에 집결한 소련군이 동부전선에 총 640만 명 중에 병력을 133만 명을 넣었어요. 그리고 야포는 동부전선 전체에 있는 9만 9천 문 중에서 자그마치 2만 문. 전차가 그 동부전선 전체에 막 지금 뽑아내고 있잖아요. 10,000대가 있었는데 여기서 3,600대를 쿠르스크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공군은 이미 이제 굉장히 절대 우세죠. 10,000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130대를 이 쿠르스크 전투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가용 전력의 3분의 1 정도를 쿠르스크 전투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된 운용을 했던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독일군은 퇴각을 하다가 공격을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계획을 잘 수립해야죠. 그래서 작전
작전의 전제를 뭐라고 했냐면 소련군이 아직 피해로부터 회복을 못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차라리 밀어붙이자. 이거를 전제로 하고 공격 작전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1943년 3월 13일에 작전명령 제5호를 발령합니다. 쿠르스크 내에 있는 소련군을 경멸하라. 그런데 이 경멸하는 공격을 4월에 실시하라. 그러면서 준비 명령을 하다라는 거예요. 독일군이 그러면서 이 계획을 발전시켜서 시타델 작전, 성체 작전이라고 그러죠. 작전의 최종 승인권자는 히틀러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작전을 구상하고 전략 지침을 구체적으로 내린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육군 총참모장 쿠어트 자이칠러 장군입니다. 자이칠러 장군이 쿠르스크 돌출부에서 구체적으로 오리올 방면, 그 다음에 벨고로드 방면 이쪽으로 공격을 해서 양쪽에서 이제 양익 포위를 해서 그 속에 있는 소련군을 경멸하자, 이런 큰 구상을 내놓죠. 이 작전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논리를 만들어야 장군들을 이제 설득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설득의 1번에 뭘로냐면 신형 무기인 티거1 판터 나왔다. 그리고 여기에 페르디난트 자주포까지 들어가면 소련군을 씹어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자이칠러 장군이 정말로 이 작전의 성공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특히 판터 전차, 이것이 전장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때의 판터 전차는 말하자면 미완성품이죠. 결정적으로 무겁고 느려가지고 소련의 T-34 전차를 이겨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자이칠러 장군이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고장이 너무 자주 났다는 거죠. 이것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없는 거예요. 티거1도 문제죠. 이게 생산 라인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한 게 1942년 8월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첫 전투 실험의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이에요. 너무나 불안전한 상태인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 티거1이 무거워서 시속 38km예요. T-34는 시속 55km라니까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죠. 등치도 크잖아요. 느리고 등치 크니까 그냥 타겟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기상과 지형의 제한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어요. 이때 독일군 공격 루트에 봄이 되니까 얼음이 녹은 건 좋은데 거대한 습지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온통 다 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창에서는 작전 개시일이 미뤄지리라는 것은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는 일이죠. 히틀러는 공격을 빨리 하라고 체근합니다. 그래서 4월 15일에 작전명령 제6호를 발령을 해요. 히틀러가 4월 28일로부터 6일 동안 니네 공격해. 니네 안 하면 큰일 난다. 혼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를린 회의를 한번 볼까요? 4월 중순부터 연달아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히틀러가 이때까지는 공격해 하고 최후 통첩을 내린 그날 예하부대로 지침이 다시 내려가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작전 준비 명령을 취소한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예하부대는 완전히 혼선이 거듭되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제9군으로부터 보고가 올라와요. 지금 우리가 첩보부대를 보내서 소련군의 동향을 읽었는데 소련군이 지금 우리가 공격을 할 것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공격했을 때 그것을 역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책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일단 모든 것을 취소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히틀러가 다 집합을 시킵니다. 야, 5월 3일, 5월 4일 이때 다 모여. 그래갖고 이 양일간에 이번에 이제 뮌헨에서 회의를 합니다. 히틀러가 사전에 야, 우리 안건 이거야 했는데 뭐냐면 남쪽으로 공격을 할 것인지 여름에 공격을 하면 작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두 개의 논의를 할 테니까 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이제 자이칠러 장군부터 당대의 이제 원수들, 대장들이 다 모이는 거죠. 구데리안 장군도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틀러가 말문을 열어요. 회의록이 공개돼 있습니다. 자이칠러 장군이 소련군을 양익 포위해서 공격하는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국군 사령관인 발터 모델 장군이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너희들의 의견은 어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발터 모델 장군이 항공 정찰 사진을 딱 꺼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공격해서 뚫습니까? 하고 항공 사진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진이 그 앞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지금 그 사진이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발터 모델 장군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패배, 죽음을 직감하고 문서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몇 개 남아지지가 않는데 이걸 보면은 발터 모델 장군이 어떤 사진을 보여줬을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동부 전선을 촬영한 독일군의 항공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게 쿠르스크입니다. 여기 보세요. 외곽까지 나와 있진 않은데 사진에 보이는 이 도로 거기에 그 각 격자 전부 당시에는 진지 및 참호로 다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 바깥쪽 외곽으로 많게는 6겹의 진지와 교통호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건설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소련군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발터 모델 장군이 또 뭐라고 하냐면 지금 소련의 신형 대전차 무기 이것이 나왔는데 독일군 4호 전차를 가지고는 이것을 당해낼 수 없다. 이때 이제 히틀러가
만슈타인을 싹 끌어들입니다. 만슈타인 장군, 대안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러냐면 현재로서는 2개의 완편된 보병사단을 증원을 해서 투입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후대의 군사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만슈타인이 이때 반 정도 자포자기 상태로 그냥 되는 대로 말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심기도 살펴야 되고 현재 가용한 부대를 딱 보니까 눈치로 보니까 2개 사단이 있고 그래서 그냥 그걸 대안이라고 대충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눈치 빠른 히틀러가 그러면 2개 사단을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걸로 충분하냐?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한 번 더 양파 껍질을 까는 거죠. 만슈타인은 여기서 말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하의 만슈타인도 히틀러 같은 미친 앞에서는 답이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이다. 지금 하다가 5월, 6월 지나가면 가을 우기에 이어서 동계가 온다. 그러면 다시 악몽 같은 러시아 동장군하고 싸워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격하자. 이게 중론이 돼요. 이때 구데리안 장군이 빡쳐갖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방안이 어디 있느냐. 구데리안 장군은 공격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구데리안 장군이 왜 공격을 하느냐. 공격을 한다고 정말 성공한다고 믿느냐? 너네 미쳤냐? 그러면서 회의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표현을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통상 회의에서 신형무기가 나왔는데 정말 성능이 좋습니다 이러면 그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짓은 안 하는데 구데리안 장군도 이제 너무나 열받은 거죠. 니네 신형무기 그 무기 진짜 봤어? 나는 가서 봤어. 쏴봤어. 계속 고장나.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못 써먹어. 하지만 얘기는 안 통하죠. 공격하기로 했으니까. 독일군이 그래서 작전 개시를 7월 5일로 일단 정해놓고 이제 갑니다. 이때 소련군은 뭐 하고 있었냐면 방어 준비를 상당히 잘 갖춰놨죠. 소련군은 지금 돌파구를 확장하던 도중에 독일군이 역공격을 기습을 가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쿠르스크 내에서 방어 준비를 한 거잖아요. 소련군 장군들은 계속 공격을 밀어붙이기를 원했는데 이것을 잠재워버린 게 주코프, 바실리에프 이 두 천재적인 장군입니다. 방어해야 된다 지금 신났다고 공격해서 들어가다간 작살난다. 독일군도 그래서 작살난 거다. 그래서 스탈린조차 공격을 원했지만 주코프 장군하고 바실리프 장군이 너무나 밀어붙여서 방어를 하기로 해요. 소련군이 방자의 이점을 최대하기 위해서 쿠르스크 일대의 민간인을 모두 징집해갖고 방어선을 구축을 했다고 그래요. 기록을 보면 무려 총인원 30만 명을 동원을 해서 총 전장 5,000km에 달하는 전선을 구축을 했고 중심을 175km를 만들었다. 그리고 중요한 지역은 육중으로 방어선을 구축을 했는데 거기에 각종 목책, 철조망, 대전차호, 또 지뢰지대를 지뢰를 40만 개를 가까이를 묻었다고 하니까 이것이 완성된다면 구데리안 장군이 한 100명이 와도 이거는 아마 돌파를 못했을 겁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예요. 이 시기쯤에 쿠르스크 돌출과 그 주변은 정말 뚫을 수 없는 방어선이 된 것인데 프랑스가 만들었던 마지노선이 현대식의 요새를 지하로 깊이 깔아놓은 거라면 이 쿠르스크는 중세식의 요새를 수평으로 깔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방어선만 구축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질리실 거예요. 1.6km당 들어간 소련군의 야포 및 박격포가 148문이에요. 그리고 각 사단에 전차 연대를 2개씩 줬어요. 그리고 그 전차 여단에는 전부 다 대전차 무기를 다 추가로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방어입니다. 여기에 아까 지뢰 40만 발 진짜 무식하게 박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6km 정면에 대전차 지뢰를 2,400발, 대인 지뢰를 2,700발을 깔았대요. 러시아는 말 그대로 이건 철통 방어죠. 우주 방어죠. 그 다음에 잘한 게 소련이 첩보 수집을 잘했어요. 독일군의 상황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주코프 장군이 이때 다 알고 있었어요. 읽고 알고 있었어요. 독일군 무선을 감청해가지고 암호를 해독해서 독일군의 어떤 부대가 어디로 얼마만큼 오는지를 거의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스위스에서 활약하고 있던 그 첩보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루시라는 사람인데 본명은 루돌프 로슬러입니다. 이 사람 암호명 루시가 독일 신무기의 실험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를 보내요. 그리고 독일 후방 지역에 이미 소련 첩보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루시가 얘기했던 신무기가 지금 독일군 내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공격하겠다는 거잖아요. 총공세를 독일군이 펼치겠다는 것을 이러한 첩보 보고를 통해서 주코프 장군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 전장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공중 지상 정찰을 실시를 했는데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 정찰만 105회를 했대요. 그리고 또 여기서 누가 이거를 생각해냈을까?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 있었나 봐. 전방에서 전투하는 부대에 독일어 통역 가능자를 배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독일군 포로 잡히면 바로 독일어로 니네 계획 뭐야? 상급자 누구야?
그때 신문한 결과를 작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방어를 하기 전에 방어가 성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적극적인 공세 행동을 소련군이 했단 말이죠. 독일군이 공격하기 전에 정말 지겹도록 후방에 매복을 하고 습격 작전을 펼쳐요. 자그마치 2달, 3달 동안 2600번을 야간에 매복 및 기습을 해요. 독일군을. 이러한 전체적인 계획이 총화되는 것이 모스크바 회의입니다. 4월 12일에 주요 지휘관 참모가 다 모여서 이 쿠르스크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쿠르스크 돌출부 내에서 최대한 많은 방어선을 준비해서 독일군의 소모를 강요한다. 이것이 최종 목표로 정해져요. 독일군하고 소련군의 작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43년 5월로 가보죠. 소련군이 처음에는 독일군이 5월에 공격할 줄 알았어요. 첩보를 다 입수했단 말이죠. 그런데 독일군이 공격에 필요한 충분한 전력을 모을 이 시간 이건 너무 오래 걸려갖고 한 달이 훅 지나가 버려요. 소련군은 지금 공격을 하다가 말고 딱 멈춰가지고 거기서 방어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지금 막 조마조마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독일군이 공격을 한다고 해놓고 안 하니까 안에서 이제 딴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봐 지금 독일군 저러고 있는데 뭘 공격한다고 그래. 우리 공격 계속 했어야 됐지. 특히 이제 바투틴 장군이라는 사람이 갑툭튀 해가지고 야 예방 공격을 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쿠르스크 돌출부 일대에 독일군이 지금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남쪽으로 벨고로드에서 하르키프 방면으로 쫙 우리가 돌아가지고 독일군의 직후방을 공격을 해버리자. 주코프 장군이 절대 반대합니다. 한 발도 안 물려. 방어해야 됩니다. 독일군을 우리가 공격하는 것보다 공격을 시작해서 진지를 막 나온 독일군을 공격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다립시다. 그게 또 의외로 먹혀요. 자, 이제 43년 6월로 넘어갑시다. 결국 6월 18일에 히틀러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7월 3일에 공격하라우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7월 5일로 수정이 되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공격은 완전히 정해진 거죠. 6월 16일에 구데리안이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지금 판터 전차 못 쓴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또 공격을 하자고 한단 말입니까? 총통? 정신 차리십시오! 근데 소용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이제 6월 말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소련은 이제 독소전쟁 초기의 피해를 어느 정도 추스렀어요. 그리고 동원령에 의해서 병력이 지속적으로 이제 모여들고 있었고 미국의 무기 장비가 속속들이 도착합니다. 레닌그라드에서 전차가 쑥쑥 뽑혀나오고 있고 일본이 극동군을 소련 쪽으로 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물리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극동군의 일부를 또 전선에 투입을 하고 있었죠. 소련군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이 시기 소련군이 독일군 작전구역 내에 침투시켰던 소규모 첩보수집 부대를 통해서 독일군이 공격 준비 진지에서 땅 위로 나올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보고를 해와요. 결국 이제 그 보고는 들어맞죠. 7월 5일 새벽에 독일군이 공격을 위해서 움직이자마자 그것을 마치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소련군의 항공과 포병 화력이 독일군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쿠르스크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월 5일 공격은 주공부대인 독일 제9군의 공격이에요. 소련이 이 주공 방향 공격을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독일군이 7월 4일 대낮 16시에 제4기갑군을 벨고로드 쪽으로부터 공격을 시키죠. 그런데 소련군은 여기에 속았다 안 속았다? 안 속았다.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7월 5일에 독일 제9군이 주공 방향으로서 공격을 해가는데 9군의 앞에는 누가 있었냐면 소련 제13군이 있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제9군의 사령관이 지금 누구예요? 2차 세계대전에서 방어 제일 잘했다는 말터 모델 장군이죠. 말터 모델의 독일 제9군이 공격을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이 시점에서 독일군 공격이 이전의 다른 공격과 가장 다른 점은 여권 조성 작전, 화력 지원이 충분치 않았다는 거예요. 소련 공군의 역량으로 인해서 독일 공군은 공중 제패권을 유지하지 못했고 포병은 또 소련에 비해서 오히려 독일이 절대 열세였죠. 결국 독일군은 소련 제1선에 도달하기 전에 추가로 증원부대를 보내야 할 만큼 큰 피해를 입습니다. 독일군 공격 선두는 3개 기갑 군단과 차량화된 1개 보병 군단이었는데 이들이 공격 개시와 동시에 소련군 방어선을 돌파하거나 우회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돈주화됩니다. 아마 서로 이럴 줄 알았을 겁니다. 이후에 이틀 동안 그냥 공방교전의 상태로 서로를 소모시킵니다. 이때 소련군이 그냥 방어만 하지 않았어요. 공격하는 독일군 주공과 조공 이 사이에 간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를 쐐기식으로 공격을 해요. 그렇게 되면 주공과 조공이 서로
협조된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격력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여기서 독일군은 순식간에 공격의 템포를 잃습니다. 그 템포를 잃은 것만으로도 카운터를 맞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불리한 것은 당연히 공격을 시작한 독일군이죠. 공격 시작과 동시에 주도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7월 6일 새벽이 됩니다. 독일군이 방어하는 소련군하고 교착되어 있지 않은 부대를 골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공격하고 방어하는 부대가 교전을 하면 나 이제 그만 쏠래, 공격 그만, 방어 그만하면 떨어질 것 같지만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부대는 못 써먹어요. 독일군이 그래서 방어하는 소련군과 교착되지 않은 부대를 여기서 골라요. 그래갖고 그 부대를 옹기종기 모아갖고 소련의 측방을 공격합니다. 근데 마침 여기가 소련군 방어선의 소위 혈자리였어요. 임기응변식으로 대충 있는 부대 보냈는데 소련군의 혈자리를 탁 눌러버린 거예요. 여기 찍히면 그냥 무력화돼버리는 그런 데 있죠. 막 이런데 확 찍힌 거예요. 하나는 이제 포니리라고 하는 마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올호바트카라는 데 있어요. 이쪽으로 부대를 우연찮게 보냈는데 눌린 거예요. 이제 다른 컨텐츠에도 이런 내용이 일부 있어요. 포닐이나 올호바트카를 언급하는 컨텐츠가 있으면 그 컨텐츠는 좋은 컨텐츠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개만 하고 끝나요. 그 포닐이가 어디 있냐고, 올호바트카가 어디 있냐고 표시도 안 돼 있어요. 러시아어로 찾지 않으면 지도나 구글 맵으로도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포니리는 쿠르스크 북쪽으로 한 60km 떨어진 곳이고 올호바트카는 쿠르스크 남쪽에 있는 곳인데 쿠르스크 동남쪽으로 직선거리 2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포니리 북쪽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이 사진처럼 시내 곳곳에 당시에 건설한 참호, 교통호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물론 기념하기 위해서 해놨겠지만 이거 파는 거 보세요. 군생활 하신 분들 아시죠? 진짜 이 시절에 이렇게 잘 파놨다고? 너무나 잘 파놨고 저거를 다 건물과 모든 걸 다 연결해서 저렇게 해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혈자리를 와갖고 탁탁 눌러버리니까 소련군도 다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껴놨던 예비 정예를 보내요. 그래서 여기 투입된 게 소련 제17 근위보병, 제16기갑 군단 이거를 보내요. 그래서 겨우겨우 포니리하고 올호바트카 이쪽에 들어온 독일군을 소련군이 정예부대를 보냄으로써 막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7월 7일이 됩니다. 독일군이 또 남은 전차부대를 모아서 다시 포니리 쪽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에 새로 배치된 티거하고 판터를 집어넣습니다. 티거하고 판터를 그냥 있는 거를 다 털어서 넣어요.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이 부대가 소련의 방어선을 뚫었다? 못 뚫었다? 못 뚫었다. 아주 잠깐 여기 배치돼 있던 소련 제13군단의 방어선이 뚫리긴 하는데 여기에 소련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냐면 기갑군단 3개 부대를 그냥 때려 넣어버려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아주 호쾌하게 막아버린 거죠, 소련군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왔던 독일군이 기록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절망 쪽으로 썰려 나갔다, 슬라이스 됐다고 써 있어요. 물량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7월 8일이 되죠. 이 시점에서 이제 독일군이 작전이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쿠르스크 북부의 전선을 돌파하는 것이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그래도 상급부대는 계속해서 밀어붙이기를 원하죠. 그래서 7월 8일이 지나가고 7월 9일에 재차 공격을 했으나 기록에 의하면 독일군의 피해만 가중이 됐다. 이쯤에서 더 이상 공격다운 공격을 할 역량을 완전히 잃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7월 10일이 되거든요. 7월 10일에 전선의 독일군이 후속 증원부대 지원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더 이상 보낼 부대가 독일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대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주니까 7월 11일에 중부집단군 사령관이던 폰 클루게 장군이 야간에 소련군 집중돼 있는 쿠르스트, 포니리 여기를 잇는 선을 피해가지고 다른 쪽을 공격해보자 그래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공격을 해서 숨통을 한번 튀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올호바트카 방향으로 공격을 해요. 근데 뭐 별거 없습니다. 이 지역에 배치돼 있던 게 소련 제70군이었거든요. 방어 준비를 잘 해놨어요. 독일군은 임시 편성한 부대를 가지고 임기응변으로 공격했고 결국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죠. 이 시점에서 쿠르스크 전투가 완전히 소강 상태를 맞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쿠르스크 북쪽 전투예요. 쿠르스크 남부에서도 북부만큼은 아니지만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걸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이때 이 쿠르스크 남쪽은 남부집단군이 공자였어요. 남부집단군은 중부집단군의 일부하고 전략 예비인 기갑부대들로 증원돼서 전차 및 자주포를 한 1600대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주공부대가 누구였냐면 독일 제4기갑군 이하의 제48기갑군단이에요. 기갑사단과 장갑차 사단이 편조된 강력한 부대였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또 어떤 부대가 추가로 할당되냐면 정예부대인 제2 SS 기갑군단 이 기갑군단도 병행 공격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부대의 선봉이 누구냐면 5호 전차인
느린 판터 194대를 배속받은 이른바죠 GD 사단이에요. 초절정 울트라 캡숑 짱 강한 부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전차로 진강된 이 GD 사단의 기동력이 느려요. 그러니까 이 부대가 느린데다가 어디로 어떻게 오는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소련군이 남쪽에도 충분한 장애물과 대전차 무기로 독일군 기갑전력의 공격에 대비한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소련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이 느린 판터 전차를 피해를 줬단 말이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7월 5일부터 7월 7일 3일간 투입된 전차의 25%가 파괴되거나 반파됐다고 하잖아요. 독일군 기갑부대가 그 피해를 입고 전선을 돌파를 해. 그러면 김색의 2선으로 딱 전환해버리는 거예요. 2선도 1선만큼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독일군은 계속 피해만 늘어나는 것이죠. 7월 8일 독일군이 그래도 칼을 뽑았으니까 부어스트를 썰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정예부대 하나 와 있잖아요. 독일 제2 SS 기갑군단이 제48 기갑군단의 동측에서 초월 공격을 시도합니다. 초월 공격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공격 계속하도록 놔두고 이 부대를 돌아갔고 이 부대가 이제 조공이 되는 거예요. 공격 방향을 어디로 잡았냐면 남쪽 벨고로드 쪽에서 쿠르스크 방향으로. 이 부대가 쿠르스크 방향으로 약 30km 정도에 달하는 돌파구를 일시적으로 형성을 해요. 하지만 소련군이 돌파구가 뚫리면 전선 조정을 탁 해버리는 거예요. 돌파구가 뚫리면 부대를 빼고 방어를 다시.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지역 역습을 실시하는 거예요. 돌파구를 이렇게 뚫고 딱 들어오면 아무래도 뒤에는 공간이 빌 거 아니에요. 거기를 탁 들어가고 독일의 측후방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공격하는 부대가 공격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측후방 타격을 입게 되니까 공격하던 독일군 부대들이 뚝뚝 떨어져서 방어태세로 전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독일군이 아닙니다. 제4기갑군이 기동력이 높은 무장 친위대 사단들, SS 사단들을 따로 집합을 시켜요. 그래서 더 남쪽에 가면 하르키프라고 있어요. 여기로 공격을 합니다. 최후의 발악이라고나 할까요? 이것이 7월 9일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 공격도 큰 효과 없이 멈추고 말죠. 이제 이 스토리는 대단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7월 10일이 됐어요. 독일군의 이 모든 공격, 쿠르스크 북쪽 공격, 남쪽 공격도 다 막혔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독일군이 양팔로 소련군을 이렇게 끌어안은 아니면 뭐 이렇게 멱살을 잡은 모양새인데 다 막혔잖아요. 남은 거 뭐 있어요? 박치기죠. 박치기합니다. 독일군이. 돌출부 중앙으로 이제는 들어가요. 근데 소련군이 여기에 예비로 놔뒀던 소련군의 제일 센 부대를 중앙으로 공격하는 부대 쪽을 향해서 맞공격을 시켜요. 이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속도죠. 독일군이 돌파구를 형성을 하고 중심으로 들어오고 확장하기 전에 지금 이 예비가 충분히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때 스탈린이 보낸 부대가 누구였냐면 제5 근위기갑군이거든요. 이게 350km 떨어져 있었어요. 너가 들어가서 독일군 숨통을 끊어라. 이 부대가 7월 7일에 임무를 받아가지고 7월 10일까지 350km를 맹렬히 기동해서 방어를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쿠르스크 전투의 최후를 장식하는 결정타였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쿠르스크 전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7월 12일에 양측의 정예들이 맞짱을 까는 그런 이제 교전이 시작되는데 독일 제2 SS 기갑군의 전차 294대, 소련 제5 근위 기갑군의 전차 790대가 맞짱을 깝니다. 그냥 숫자로도 완전히 밀어붙였을 텐데 독일군이 오는 것을 보고 소련이 폭격기, 전투기, 포병, 카투사 이걸 갖다 때려 부어요. 말 그대로 초토화해요. 무려 1시간 30분 동안 독일군을 그냥 갖다 때려버리죠. 그러고 나서 소련군 전차들이 출발합니다. 이때 소련군의 공격 준비 사격을 피해서 엄폐에 있던 독일의 전차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양측은 이제 전투 대응을 갖추는 거예요. 이때 투입된 부대 중에 정말 유명한 부대가 에어스테, 독일 제1 SS 기갑사단이죠. 뭡니까? 히틀러 무장친위대죠. 가장 강합니다. 이번에는 독일군이 미리 자리를 잡아요. 소련군이 여기에 공격을 해왔고 소련군은 제한된 정면으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전체 지형상 첫 사격에서 소련군이 크게 피해를 입고 공세를 중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독일군도 히틀러 친위대를 공격부대로 투입해야 했을 만큼 공세 종말점에 이미 도달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공격으로 힘이 쭉 빠지죠. 이후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치졸한 교전이 반복됩니다. 누가 유리해지지 않는 가운데 사격과 기동 가지고 서로 힘만 계속 쭉쭉쭉쭉 빠지는 상태. 이 뻔한 비극, 피해만 늘어가는 아무런 목적도 없는 살상을 누가 끝내줄 것인가. 오호, 통제로다 얘기하고 있을 때 인물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무솔리니죠. 무솔리니가 이걸 어떻게 끝냈을까요? 7월 10일에
이 이탈리아 군대가 시칠리아에 상륙한 연합군에게 굉장히 무력하게 지죠. 너무나 허무하게 뚫려서 이탈리아 전체를 잃을 조짐마저 보여요. 이렇게 되면 히틀러는 병력을 뒤로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부 병력을 빼서 이탈리아를 도와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결국 이것이 독일군으로 하여금 쿠르스크 전투에서 철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7월 13일이에요. 히틀러는 7월 12일쯤이 됐을 때 동부전선은 이제 끝이구나 하고 직감을 하죠. 그래서 7월 13일에 집단군 사령관들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설명한 후에 소련 남부에 대한 공격인 이 성체작전을 오늘부로 공식 취소한다 이렇게 명령을 하더라고. 기갑군의 병력 일부를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부대가 다 모이면 시칠리아로 급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솔리니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칠리아 때문이 아니더라도 7월 13일에 소련군의 공격에 의해서 독일군은 모든 작전을 취소해야 했을 겁니다. 7월 13일에 소련군이 쿠르스크하고 그 북쪽의 브란스크 이 사이를 적달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오렬이죠. 여기다 강력한 부대를 쑤셔가지고 독일군의 작전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놔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칠리아 때문이든 아니면 소련군의 월요일 공격이든 어떤 이유로 해석은 7월 13일에는 독일군의 공세가 중지됐을 것이다. 독일군의 성체작전 중지 이후 어떻게 됐느냐? 소련군은 순조롭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투력의 상대적인 우세, 군수병참의 압도적인 우세를 가지고 말 그대로 독일군을 힘으로 밀어붙이죠. 하지만 소련군은 독일군 50만 명보다 훨씬 많은 130만 명을 전장에 밀어넣은 상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격 루트가 제한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전선에서 붙은 전력비는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서로 공방을 벌였을 것 같아요. 이 이후에는. 그러한 덕인지는 몰라도 독일군이 이후에 각 교전, 전투에서 전술적인 승리를 일부 거둬요. 하지만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소련군에 점차로 밀리죠. 이것을 8월 초순까지 계속 밀립니다. 그리고 8월 18일에는 완전히 독일군 전선이 붕괴돼서 퇴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이쯤에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1943년 8월의 교전 통계를 보면 독일군 사상자가 한 6만 명 정도 되고 소련군이 43만 명이 돼요.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군이 250대의 전차를 손실할 때 소련군은 2,586대의 전차를 손실했어요. 소련이 진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전형적인 그거예요. 전술적으로는 이겼지만 작전적으로는 졌다. 굉장히 뭔가 단순한 걸 어렵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물량 앞에 장사 없는 겁니다. 쿠르스크 전투에서 소련군이 굉장히 잘 싸운 것으로 묘사가 되지만 실제 이 전장에서의 승패를 결정지은 것은 미국의 도움을 받은 소련군의 물량이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무엇? 독일군의 전술적인 숙련도가 여전히 뛰어났구나. 동부전선에 정말 최고의 부대가 들어갔지만 물량이 워낙 소련군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소련군이 북쪽으로 완전히 몰빵해서 독일군을 북쪽으로부터 완전히 밀어내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바다에 몰아넣어서 포위 경멸을 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리고 남부로 독일군은 완전히 철수를 해서 우크라이나 일대에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그야말로 숨만 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독일군은 이제 판돈이 다 털렸다. 오링됐다. 반지도 다 털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